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 문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바로 몇 개월 전에 이혼이 완전하게 마무리되면서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저는 제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을 세상에 다시 풀어놓게 되었으니 많은 여성분들에게 그 남자를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시원하게 신상 공개를 하고 싶지만 그건 불법이라서 최대한 자세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혹시 그 사람? 하는 생각이 든다면 당장 그 사람과는 손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전 남편이 된 그 사람과 처음 만나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여름인데요. 운동 모임에 나갔다가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왜 우연히라고 표현을 하냐면 제가 꽤 오랜 시간 운동 모임을 나갔지만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서 누군가와 가볍게 친하게 지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나 뒤에서 누군가 저를 보면서 달리는 것조차 싫어했기에 항상 달리기를 할 때 맨 뒤에 서는데요. 오랜 운동을 하다 보니 그곳은 언제부턴가 제 전용 자리처럼 되어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제 뒤에 누가 서길래 먼저 앞으로 가세요 하고 이야기를 한 게 첫 대화 그리고 만남의 시작이었죠. 언뜻 봐도 키도 작고 상당히 어려 보여서 고등학생인가 싶었는데 저와 5살 차이 나는 동생이더군요. 전 동생이 없기에 5살도 엄청나게 거리감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저 누나라고 부르면 되죠? 누나? 난 그런 거 안 키우고 그냥 이모라고 불러. 에이, 이모는 좀 아니다. 얼굴만 보면 나랑 동갑 같은데? 까불지 마라. 은근슬쩍 말 놓지도 말고. 나 이성의 끈 놓기 전에. 그래서인가? 아예 남자로 보지 않아서 편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더구나 우린 같은 동네인 것도 모자라 같은 아파트에 살았기에 점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연애 경험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을 선호하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진짜로 정말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슬리퍼만 질질 끌고 놀이터에서 커피도 한 잔 먹기도 했죠. 저희가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니 저희 부모님과 상대 아버지와도 어느덧 친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약간 나이가 더 많았는데도 건축과 인테리어라는 비슷한 직종에서 일을 하셔서 그런지 아버지들끼리 먼저 술 한잔 하는 사이로 시작했고 빠르게 돈독해져서 추석쯤에는 양쪽 가족 다 함께 펜션 여행도 갔죠.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게 아버님이 저를 참 예쁘게 봐주셨어요.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죠. 맛있는 게 있으면 늘 불러서 함께 먹고 제가 직장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진심 어린 조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은 저와 그 사람을 연결하려고 해준 것도 아버님이셨어요. 당시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던 그 사람에게 아이, 넌 여자 보는 눈이 없어. 왜 저렇게 예쁘고 착한 여자를 옆에 두고 아이 어장관리나 하는 여자 뒤를 쫓아다녀? 하고 늘 답답해 죽겠다며 말하곤 하셨습니다. 아, 아빠, 왜 누나 부담스럽게 그런 말을 해? 내가 옆에서 보기가 답답해서 그런다. 네. 아빠는 조언할 자격이 없어요. 이혼했잖아. 아이, 그니까 이제 깨닫는 거지. 내가 살아보니 여자는 예쁘고 또 얼굴. 아이, 엄마는 예뻐? 아니니까 말을 하지. 아, 일단 들어봐. 예쁘고 현명해야 된다. 아이, 제가 그런 애잖냐. 말을 잘하는 것보다 상대 말을 들어줄 줄 알고 싫은 건 싫다. 딱 제대로 표현하는 여자를 만나야 해. 후회하지 말고 누나 같은 여자만 데려와라. 내가 업고 살지. 아니, 왜 아빠가 누나를 업어? 내가 업어야지. 아이, 이거 봐. 마음이 있어. 우리는 배를 잡고 웃었지만
한편으로 저는 남편의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이 마음에 걸렸어요. 바로 그날 놀이터 앞에서 전 그 사람에게 고백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오로지 아버님의 이야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막 얼굴을 트기 시작했을 때도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아버님이 눈치채고 살짝 떠밀어 준 것이었죠. 저도 마음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를 무서워했거든요. 실은 대학 시절에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경찰서를 오갈 정도로 심했던 사건이라 제 인생에는 큰 상처로 남아있었죠.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의 손님이었는데 흉기까지 들고 와서는 만나주지 않으면 목숨을 끊을 거라고 위협을 했었거든요. 이사를 2번이나 가야 했고 가족들도 공포에 떨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뒤로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었으니 생각보다 두려움이 오래 사라지진 않았던 거죠. 제게 이런 사정이 있다는 걸 듣고 더욱 잘하겠노라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 후에 저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남편도 존대도 하지 않았고요. 저희 부모님도 아버님도 굉장히 축하해 주셨죠. 사귀는 것 자체가 양가의 축복으로 시작했기에 평탄했을 것 같지만 딱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초반에 그 사람의 집착이 심해서 헤어질 뻔한 적이 많았죠. 아무래도 집착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어왔던 저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직장에 남자가 있는 것 자체를 불안해했고 제가 조금만 화장을 해도 파르르 떨 정도였습니다. 나랑 데이트할 때보다 더 예쁘게 하고 회사에 갈 필요가 있어. 사람을 이렇게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야. 하며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를 걸곤 했거든요.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시간이 약이었죠.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줬습니다. 전 말 대신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줬고 신뢰를 시간으로 쌓아 올렸죠. 싸울 일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이 본 저의 현명함이 어떤 건지 알 것도 같습니다. 남편은 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고 전 늘 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대화를 많이 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린 데이트 후에도 2시간은 기본으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을 정도였거든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을까 싶었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몰랐죠. 남편은 꿈이 참 많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쭉 야구를 했었는데 굉장히 잘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고등학교까지 야구를 했는데 감독님들이 다 탐을 냈을 정도였어. 그런데 부상을 입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예전에 자신이 뭘 잘했고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줄줄 늘어났죠. 그리고 당시 적은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아직도 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야구 모임이나 운동 모임도 꾸준히 나가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고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전 꿈이 없었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사람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할 뿐. 그래서 어쩐지 몸이 건조한 제 삶보다 남편의 삶이 멋지게 보였습니다. 전 그 결정을 전적으로 응원했죠. 야구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야구장에 함께 갔고 가지고 싶어하는 유니폼도 사줬어요. 생각보다 야구용품이 굉장히 많더군요. 야구 신발도 잔디용 따로, 일반용 따로, 부속물을 신발 밑창에 부착해야 되고 안에 입는 티셔츠, 방망이, 오른손 외야, 내야 글러브, 헬멧, 손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 등등 수없는 용품들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월급날이 되면 전 그걸 하나씩 사줬어요. 딱히 그건 불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지원을 해줘도 실력이 도통 늘지가 않는다는 것이었죠. 보통 투수를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구속,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 속도가 높아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120에서 140km 이상까지도 던지는 선수들이 많다는 건 알죠. 그런데 선수 출신이라는 남편의 속도는 88에서 많이 잡으면 93km였습니다. 야구에 대해 모르는 저 같은 분들이 많겠지만 남편의 속도는 일반인이 던지는 것보다 낮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들 중에 잘 던지는 분들이 보통 100km가 넘는 분들이 많거든요. 분명 다친 부분도 회복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2년을 넘게 운동을 해도 실력은 일반인보다 못한 거죠. 뭐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의식 중에 팔이 아팠던 걸 기억하고 이전의 속력을 낼 수 없겠거니 했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로 너무 허세를 부리고 다니는 건 좀 부끄러웠어요. 제 친구들을 소개해준 자리에서도 운동부 출신, 저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를 봐도 첫 만남부터 야구선수 이야기를 자기소개보다 먼저 꺼내는 겁니다. 그럼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죠. 왜냐고요? 남편은 160대 초반으로 키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근육도 없고 둥글둥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에요. 반면에 저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여자 평균 키보다 살짝 높은 167cm로 근육이 잘 잡혀 군살 없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운동을 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직히 네 남자친구보다는 네가 더 운동선수 같아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운동을 했다며 허세를 부리는 게 싫기는 했지만 그 이유를 모르진 않았어요.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자신의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자격지심이 심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키가 작다는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오히려 운동 이야기에 열을 올린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남자가 있는 자리에서는 더 심했으니까 말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남편이 저보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항상 높은 굽의 운동화를 신었는데 제가 구두라도 신은 날에는 난리가 났었거든요. 여기에 더해 키가 큰 남자만 보면 공격적으로 굴었었죠. 특히나 길을 걷다가 확 키 차이가 나는 사람을 보거나 저를 한 번 정도 쳐다본 남자들에게는 뒷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누나. 아까 지나가는 남자 봤어? 아니? 누구? 쟤 저기 횡단보도 지나가는 키만 큰 놈. 와, 진짜 키 크다. 위에는 공기가 좀 다를까? 키 말고 다리 봐봐. 이 가늘어서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 내가 뒤에서 발로 차면 똑 부러질 것 같네.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솔직히 아무런 관계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왜 욕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몸이 좋으면 약물로 만든 몸이다. 잘생긴 사람은 게이다. 좋은 차를 탄 사람은 부모 잘 만난 약쟁이라고 했죠. 슬슬 한계가 오더라고요. 저는 잘 들어주는 사람인 건 맞지만 무조건 맞다 하지는 않습니다. 싫은 건 싫다고 딱 잘라서 말하는 성격이죠. 그래서 참다가 너 그만해 하고 굉장히 낮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뭘 지나가는 사람 욕한 것 때문에 그래? 그래. 다른 사람을 그렇게 깔아뭉개야만 올라갈 수 있는 자존감이라면 너 그냥 바닥에 붙어 살아. 입장을 바꿔놓고 누가 지나가면서 너 보고 키가 난쟁이 똥자루만 하다고 뒷말하면 기분 좋겠니? 뒷말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야. 네가 키가 작아도 내가 좋아해 주잖아. 더 잘 보일 사람이 있어? 그거면 된 거 아니야? 알았어. 안 할게. 물론 이게 말한다고 바로 고쳐지진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늘 키 부분은 고칠 수 없는 것이니 받아들여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고쳤다고 생각하는데 딱 3년이 걸렸죠. 그 사이에 야구선수를 포기했고요. 왜냐하면 구속을 높여준다는 속성 학원까지 보냈는데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무협 소설가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그때가 저희가 사귀기 시작한 지 1000일이 되었을 때였죠. 전 바보처럼 또 그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마침 제가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잘 되면 출판까지 맡아줄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다른 분들은 제가 좀 바보 같고 미련스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꿈을 꾸는 사람의 눈빛은 뭐랄까 정말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전 그게 참 좋았어요. 어쩌면 대리만족일지도 몰라요.
커피숍에 앉아서 컴퓨터로 글을 쓰곤 했는데 무언가 몰두해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도 함께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행복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고 그 사람은 책을 썼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6편 정도를 써서 저에게 보여줬을 때 알게 되었죠. 재미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 말입니다. 일단 오타가 너무 많았고 설정도 엉망이었고 주인공들이 너무 개성이 하나도 없었죠. 이게 정말 6개월 동안 쓴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글을 쓴다고 남편은 아르바이트까지 그만뒀고 제가 눈물을 머금고 최신형 가벼운 노트북까지 사줬는데 이런 글을 써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를 꽉 물고 응원했어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위로를 해주었죠. 전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언을 해주었고 남편이 글을 쓰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네이땡에서 주관하는 웹소설 공모전까지 나갔지만 결국 예선부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기에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고 조금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사준 노트북은 어느새 게임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나이 30에 꿈 많은 무직. 그 당시에 남편의 상황이었죠. 이에 본인도 심각성을 느꼈는지 갑자기 택배 일을 시작하더군요. 무척이나 고된 일이라는 걸 모르진 않았기에 저는 데이트하는 시간도 줄이면서 쉬는 날에는 오로지 쉴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오래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생각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못 봤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죠. 연애 5년 만에 처음으로 반지도 선물해 주었습니다. 비록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 14K 반지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보였을 정도로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게 결혼 반지가 되었습니다. 소박하고 조촐한 결혼식을 원했던 저에게 맞춰서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했네요. 애초에 남편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모은 돈이 거의 없다는 걸 알기에 신혼집부터 신혼여행 경비까지도 모두 제 돈으로 했습니다. 예물과 예단도 생략하고 결혼식도 가족들과 지인 몇 명만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아버님과 이혼하신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어요. 아버님과 이야기를 할 때 몇 번 이야기로만 들었던 분을 결혼식에 되어서야 보게 된 거죠. 표정을 보았을 때 어머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휴, 내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하필 골라도 나이 많은 여자를 고른담. 하고 내뱉으신 게 저와 첫 대화였어요. 이를 곁에서 듣고 아버님이 도중에 끼어들어 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신이 뭐라 그럴 자격이나 있어? 하고 작게 경고한 뒤에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아무래도 불길하긴 했죠. 물론 모두에게 예쁨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나 봐요. 결혼식 이후부터 계속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혼 가정이라고 시아버지한테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라. 이혼했기 때문에 넌 시댁이 둘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나한테는 결혼한다 말도 없이 결혼하고 이래서 널 예뻐할 수 있겠어? 라는 주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전화였죠. 그리고 명절에 우리 집에 와서 음식도 하고 요리도 해. 용돈은 그 사람만 주는 건 아니지? 하는 주제가 또 다른 절반이었습니다. 솔직히 미칠 것 같았죠. 꼭 출근하고 난 뒤에 전화를 걸어서 몇십 분 이상은 기본으로 하시니 업무에 지장까지 줬어요. 그렇다고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혼집까지 쳐들어오곤 했어요. 다짜고짜 냉장고를 뒤져서 일거리를 잔뜩 만들어 두시고 선물 받은 건 어떻게 찾았는지 말도 없이 들고 가 버리셨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친구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저에게 전화해서 소개해줄 친구가 있다며 부르시곤 계산까지 매번 시켰어요. 아유, 며느리가 너무 예쁘고 늘씬하네. 심지어 큰 회사에서 일한다며? 능력도 좋아. 부럽다. 부럽긴 뭐가. 그래도 내 아들보다 나이도 많아.
저거 다 화장빨이야. 그리고 요즘 연하 데리고 살려면 당연히 능력 있어야지.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지곤 했죠.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을 꾹꾹 눌러가면서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얼마나 억지로 입꼬리를 들어 올렸는지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더군요. 남편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남의 편이었습니다. 마치 이참에 못한 효도라도 하려는 듯 보였죠. 제가 한 소리라도 하면 그게 뭐든 당신 돈 잘 벌잖아. 아이, 그냥 해드려. 하고 인상을 찌푸리곤 했어요. 그러면서 막상 자기한테 시어머니가 용돈 달라고 하면 아이, 진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용돈? 누굴 은행 기계로 보나. 바람 펴서 아빠한테 이혼당했으면서 어이가 없네. 하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이런 문제로 싸웠냐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다툼이 있다고 해도 저는 이제까지 언성을 높여본 적이 없어요. 언성을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싸우는 것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대화를 통해서 말이죠. 나는 이런 일이 싫었다. 그러니까 넌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럼 나도 이 부분은 조심할게 하는 정도가 저희 부부싸움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율해가면서 맞춰가는 게 남녀의 연애고 또 부부 생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게 되면서 자주 대화를 하게 된 것뿐이지 남편과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시아버님과도 여전히 사이가 좋았고요. 오로지 시어머님 용돈 부분만 남편과 합의를 보니 더 이상 신경 쓸 부분이 없었죠. 실제로 전 돈을 꽤 버는 편이었거든요. 신혼집을 매매할 때 받았던 일부의 대출도 모두 상환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 1년 만에 집도 완전히 제 명의가 되었죠. 그런데 다시 남편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뭐? 유튜버? 지금 유튜브를 하겠다는 거야?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어. 일단 장비를 알아봤는데, 아, 그럼 당신 지금 일은 어쩌고? 택배 일 그만두게? 실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가 많이 아파? 하긴 택배 일 하면 손목이랑 허리가 아프다곤 하더라. 병원은 다녀왔어? 이상 있대? 아니, 이상은 없다는데, 그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다가 정말 크게 다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뒀어, 오늘. 오늘? 미리 말을 좀 하지. 어차피 그만뒀으니까 어쩔 순 없지. 그렇구나. 그럼 뭘 할 생각인데? 솔직히 막막했어요. 남편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것 때문은 아니었어요. 제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뭐든지 너무 쉽게 본다는 게 문제였죠. 한 달이면 구독자가 1000명이 될 거고 2년 하면 부자가 될 거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머리가 정말 띵했습니다.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덜컥 일을 먼저 그만두다니 제가 뭘 할지 생각해보자고 했더니 그 사람은 바로 게임 방송이나 영화 리뷰를 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밤새도록 뭘 하는 직업인지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폭이 넓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편집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걸 알았죠. 편집? 그런 것도 해야 해? 난 그냥 방송만 하고 싶은데. 일단 학원 다녀봐. 그리고 확실하면 그때 내가 장비 사줄게. 남편은 알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좋아했어요. 제법 학원도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장비를 사줬죠. 카메라에 마이크에 최신 사양 컴퓨터까지 모두 장만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퇴근 후에 집에 가면 늘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과자 봉지가 널려 있었고 시켜먹은 음식이 식탁에 널려 있었죠. 제가 왜 시작을 하지 않는 건지 물어보면 내가 막상 시작하면 너무 몰두할 것 같아서 머리를 좀 식히고 나서 하려고. 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1년을 꽉 채우고도 남편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화를 내진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 사람이 가끔 모든 게 지칠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이 왔을 때 저는 남편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바보 같나요? 물론 아무리 이런 저라도 어쩔 때는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저도 인간인데 당연하지 않나요? 더구나 남편이 계속 새로운 꿈을 꿀 때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져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아이를 가지는 것 역시 늦춰졌죠. 그간 시어머니 앞으로 들어가는 용돈과 생활비까지도 혼자 감당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제 생각은 누군가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는데 남편에게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다시금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이야기했을 때도 전 전적으로 믿어주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이니까 감염병이 한참인 때였어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끊어주고 책도 전부 사줬죠. 독서실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제가 지원했어요. 그렇게 몇 달 열심히 하더니 정말로 붙을 것 같다며 모의 시험을 친 성적표를 내밀었죠. 일반 행정시험을 준비했는데 총 과목이 5과목 평균 70점 정도였습니다. 고작 몇 개월 만에 낸 성적치고는 굉장히 준수한 편이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고시원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고시원? 거기가 더 불편하지 않아? 다들 공부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뭐 더 긴장도 되고 안에 독서실이 있어. 밥은 어쩌려고? 라면이랑 기본적인 쌀은 제공해준다고 하더라고. 그걸 알아본 거야? 아, 나랑 공부 같이 하는 녀석 있는데 추천해주더라고. 할 거면 확실하게 빨리 하자는 성격이라 저는 바로 그 고시원을 가봤죠. 고시원 총무라는 남자분이 방을 소개해줬어요. 방을 여는 순간부터 머리가 아프더군요. 벽은 합판에 다리를 놓으면 끝인 침대와 바로 옆에는 책상, 그 아래는 작은 냉장고가 달라붙어 있었어요. 창문도 없고 2평, 3평 될까 한 방이었죠. 빨래는 옥상에 널 수 있고 공동 공간인 세면실과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차라리 좀 더 돈을 더 주고 다른 곳으로 가자 했어요. 그런데 한삭 후 그곳이 좋다는 거예요. 일단 독서실이랑 가깝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잖아. 3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야. 거기에 10만 원 정도만 더해도 훨씬 좋은 곳 가던데. 누나, 돈 괜히 쓰게 하기 싫어서 그래. 어? 결국 그 고집에 못 이기는 척 넘어갔죠. 1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준 게 고맙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편과는 강제적인 주말 부부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한편으로는 퇴근 후에 남편이 드러누워 있는 모습을 안 봐서 좋기도 했어요. 실제로 청소며 빨래며 제 손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어지르는 남편이 없자 집안일이 확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고시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반찬도 없을 텐데 네가 신경을 좀 써야지. 나이 많은 여자한테 어린 남자가 왜 좋다고 하는 줄 아니?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신경 쓸 줄도 알기 때문이야. 앞으로 공무원이 될 텐데 이 정도 내줘도 못해? 네, 어머니, 신경 쓸게요. 결국 주말마다 전 쉬지도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끌려다니며 남편의 반찬까지 하나하나 만들어야 했죠. 남편은 제 고생을 아는지 직접 주말에 반찬을 가지러 오는 가상한 노력도 했습니다. 가끔 보니까 더 애틋하긴 하더라고요. 연애를 하는 중에도 집이 가까워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으니 말 다 했죠. 그러다가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고 그때부터는 제가 반찬을 직접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깜짝 방문해야겠다 싶었는데 방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찬만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려는데 문을 열 수가 없어서 고시원 총무에게 부탁했어요. 안녕하세요. 반찬을 좀 가지고 와서 놓고 가려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요. 아, 이 누나분? 아니요. 301호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아내요? 아내분이셨구나. 어쩐 일인지 총무가 눈을 껌뻑이며 마른 침을 삼키더군요. 문 열어주실 수 있죠?
마스터 키가 있긴 한데요. 그게, 그러니까. 총무는 계속 머리만 긁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낮게 쉬고는 머뭇거리기를 반복했죠. 이거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 대신에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빠르게 뒤로 돌리더니 고시원 방 안에서 제 남편과 어떤 여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리니 제가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전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었습니다. 심장이 쿵쿵하고 크게 뛰는 게 느껴졌죠. 주말에 반찬을 굳이 가지러 오는 이유도 고시원에서 유독 저에게 누나 했던 것도 이게 원인이었구나.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저 두 분 고시원에 오기 전부터 계속 같이 다녔어요. 독서실도 같이 가는 것 같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열이 확 올랐다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총무님은 모르신 거고 전 총무님 이야기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열쇠 주세요. 총무는 제가 혹시나 고시원에서 무슨 짓을 저지를까 불안해하는 듯 했죠. 소란 피울 생각은 없어요. 제 휴대폰 번호 드릴 테니까 영상 보내주실래요? 정말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제가 같이 가드려요? 저는 손을 딱 들어 올려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열쇠를 손에 쥐어주더군요. 생각할 것도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외모도 학력도 능력도 보진 않았지만 딴 생각하는 남자랑은 살 수 없었어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야 제가 바보 같다고 하지만 절 아는 사람들은 제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왜냐면 저는 잘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지만 한번 돌아서면 절대 뒤를 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전 방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제 남편과 단발머리에 살집이 약간 있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책을 들고 있었죠. 걱정이 되었는지 총무도 제 뒤로 슬쩍 오더군요. 왜 노크도 없이. 우리는 공부하고 있었어. 너 책 거꾸로 들었어, 이 자식아. 전 고개를 쳐박고 있는 여자의 턱을 올려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가씨, 이 자식 결혼한 남자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왜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에? 웃긴다, 너.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유부남인 건 왜 속이냐? 오해라고. 공부하고 있었다고. 존나 억울하네. 언성 낮춰. 여기 고시원이야. 입 다물어라. 얻어맞기 싫으면. 내가 화를 안 내니까 너 내가 만만해 보이지? 내가 언성 높아지면 넌 죽어. 좀! 이제 너랑은 진짜 못 살겠다. 그만 이혼하자. 너 혼자 공무원이던 대통령이 되던 나랑은 이혼해. 그러면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그래, 하자. 해! 고시원 안에서는 씩씩하고 강한 척을 하더니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눈물도 뚝뚝 흘리면서요. 자기가 미쳤던 것 같다고, 정말로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냥 남자답고 멋져 보이고 싶었다고 하면서요. 정말이야. 무의식 중에 방문을 잠그고 누가 열려고 하니까 놀라서 말이 안 나온 거야. 정말로 그 여자랑 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정말이야. 나 못 믿어? 우리 5년을 만났어. 날 봐. 우리 아빠 말이 틀린 게 없어. 이 키에 이 몸에 나 얼굴도 솔직히 별로고 직장도 없어. 그런 주제에 내가 바람을? 절대 아니야. 하지만 제 뜻은 그렇게 쉽게 구부리고 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이혼 이야기를 정식으로 양가 집안에 알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뛰어온 건 시아버지였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남편에게 달려가서 뺨을 2대를 때리셨죠. 짝짝 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듣고만 있어도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30이 넘은 아들은 아이처럼 엉엉 울고 아버님은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이 정신 나간 놈의 새끼. 내가 여태껏 너 하는 거 하나하나 다 봤다. 내 아들이지만 이 멍청한 놈. 남자 구실도 못하고 여자 피 빨아가면서 살아. 그래도 언젠간 정신 차리겠지 하면서 내가 며느리 하나 보고 참았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하는 거 없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 애미 없는 자식 소리 들을까봐 내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다.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바람, 이 썩을 새끼가 할 게 없어서 바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면서, 아니, 네 따위가 뭔데? 죽어라. 차라리 죽어. 남편은 정말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완전히 제 편이셨죠. 이혼하는 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둥, 새우잡이 배에 팔아버리겠다는 둥 협박도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도 오셨어요. 저에게 제 책임이라고 몰아붙일 줄 알았는데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의외였지만 무릎을 꿇고 남편도 제 앞에 무릎을 꿇게 했죠. 그리고는 비셨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 내가 잘못 키웠어. 정말 미안하구나. 이번 딱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줄 수는 없겠니? 세아가 제발. 자기야, 정말 잘못했어. 나 진짜 앞으로는 잘할게. 오해받는 그런 것도 안 해. 우리 만나온 시간을 생각해봐. 우리가 그냥 다른 부부랑 같아? 5년이야. 자그마치 5년을 연애했다고. 싸움 한 번 없이 우리 잘 맞았잖아. 그래요. 제가 남편을 참고 기다려주고 믿어준 시간이었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연애 5년과 결혼 후 3년, 저도 그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딱히 누군가를 만나거나 다시 결혼할 마음도 없었죠. 그래서 일단 보류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을 하기로 한 거죠. 남편은 제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기는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청소도 하고 밥도 차려줬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남편은 취직도 했더군요. 여행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믿지 못하는 저에게 여행사에서 구직 활동을 한 내역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 어디 잘 해봐. 아직도 화가 났어? 내가 정말 잘할게, 진짜야. 그런데 여행 작가가 되려면 차는 필수라고 하던데. 전 알겠다. 좀 생각해보자. 차량 미리 봐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번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 사건으로 신뢰도 믿음도 다 깨졌다는 걸 다시금 느꼈죠. 전 해당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여행 작가는 구했다고 했고 자세한 건 이야기해줄 수 없지만 남자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주시더라고요. 헛웃음이 흘러나왔어요. 이 자식이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하지만 전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고른 차량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단, 결제는 남편의 카드로 하라고 했죠. 수익이 안정이 될 때까지는 차값을 내줄 테니 풀옵션으로 제대로 뽑으라고 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저를 들어올려 빙글 돌리고 난리가 났죠. 하지만 전 남편이 잠든 사이에 펜션을 예약한 내역까지 확인했고 고시원의 그 단발머리 여자와 연락한 내용까지도 모두 보았습니다. 우습게도 그 여자 유부남인 걸 이미 알고 만난 거였더라고요. 가증스러운 연기에 깜빡 속았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둘 다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불같이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렇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어느 때보다 이성적이 된 저는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고 남편이 여행을 가는 날에 맞춰서 도시락도 싸주었죠. 김밥, 유부초밥에 과일에 음료수까지도 과하다 싶을 만큼 준비해줬어요. 물론 설사약을 가득 넣어서 말입니다. 여행을 떠나고 3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에게 전화가 미친 듯이 왔어요. 도시락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 놓지 마라. 이성의 끈 놔버리기 전에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집으로 곧장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아이, 새 차인데 이거 시트 어쩔 거야? 그러게. 시트 2곳이나 버렸으니 어째? 그러니까 2곳이나. 하고 빠르게 대답을 했다가 아차 싶은지 어버버하기 시작하더군요. 전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했고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잘 들어. 나 복잡한 거 싫어해. 그냥 맨몸으로 여기서 나가. 네가 끝까지 잡고 늘어지면 나도 복잡하게 가야겠지? 근데 굳이 네가 복잡하게 가고 싶다면 너도 전부를 걸어야 될 거야.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래, 복잡하게 가. 나 잃을 것도 없어. 그날로 전 모든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준비가 철저해서 변호사가 오히려 더 놀라더군요. 작은 영수증 하나도 모두 탈탈 털어서 갔으니까 말이에요. 남편이 결혼 생활 중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0에 가깝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승소할 수 있었고 바람피운 증거가 확실하기에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여기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괜찮다,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이참에 그 녀석 버릇을 단단히 고치기 위해서라도 위자료를 잔뜩 뜯어내라고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몇 개월에 걸쳐 겨우 이혼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아, 그리고 이건 후기인데 이혼이 확정나기 무섭게 둘이 살림을 합쳤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나 하면서요. 헤어진 전 남편과 전화를 한다. 좀 이상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전 정말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문제로 전화를 주고받긴 했지만 마음이 아예 사라져서인지 별 감흥도 느낌도 없었어요. 이게 습관인 건지 아니면 괴상한 버릇인 건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매일매일 저에게 전화를 했죠. 너무 귀찮아서 대부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한 번이라도 받으면 절대로 전화를 끊으려고 하지 않더군요. 마치 이야기에 목을 맨 사람처럼 굴었죠. 그러고는 한 달 정도를 행복하다며 난리를 치더니 어느 날부터 술을 잔뜩 먹고 울면서 전화를 하더군요. 왜 내가 의견을 이야기하면 그 여자는 나를 깔보고 무시해? 아, 나 지금 좀 바쁜데. 그냥 제발 너희 부부 둘이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아니, 내가 답답해서 그래. 내가 주식을 좀 했는데 돈을 벌었어. 그래서 주식만 전문으로 해볼까 하거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나더러 줏대도 없고 우유부단하다고 막 욕을 하는 거야. 대충 이런 말입니다. 매일매일 싸운다고 하더군요. 딱히 고소하거나 웃기지도 않았죠. 그저 왜 그러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했었던 걸 그 여자에게도 기대하는 모습이 우습더라고요. 그 여자와 이혼할 거라고 저와 다시 잘해볼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미친놈이죠. 이제 이혼을 한 지 반년이 흘렀지만 시어머니에게도 전화가 와요. 다시 자기 아들 만나길 바란다는 말이 거의 99%였죠. 용돈을 줄 며느리가 없으니 생활비가 많이 불편하신 모양이더군요. 하긴 남편이고 새 며느리고 둘 다 무직이니까 그렇겠죠. 시아버지는 명절에 선물을 보내시며 가끔 안부 전화가 오고요. 전 오늘 이 글을 끝으로 전화번호를 바꿀 생각입니다. 어제부로 위자료도 싹 다 받았거든요. 상간녀의 보석함에 짝없는 14K 귀걸이까지 팔아야 했다죠. 이로써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제 역할은 딱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번듯한 공무원이 된 남자죠. 바로 고시원 총무였던 그 사람입니다. 인연이라는 게 정말 웃긴 게 저를 남편의 누나로 생각했을 때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해요.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내달라고 제 전화번호를 남기고 간 게 끈이 되어주었죠. 나이는 남편보다 2살이 더 어려요. 아무래도 또 연하를 만난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굉장히 어른스러운 사람입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도 직접 돈을 벌어가면서 힘들게 합격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항상 제가 모든 걸 짊어지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어깨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너 책 거꾸로 들었어 이 자식아 했을 때 2번 반했다는 사람이거든요. 좀 특이하지만 재밌고 함께 있으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전과 변함없이 후회 없이 사랑을 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할 테니까 잘 들어라. 싸우지 않는다는 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둘 중 한쪽에서 그만큼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뜻이기도 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길 바란다. 넌 여전히 못 믿겠다고 하지만 있지. 난 이제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최선을 다해서 미련도 후회도 없어. 그리고 난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할 생각이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